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노후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전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에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된다, 경제력만 좋으면 된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고민을 했었거든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나이를 먹을수록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놔두느냐도 제 노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식을 아무리 잘 키워놔도 자식이 데려온 배우자가 제 노후에 대해서 관심은커녕 이걸 어떻게 하면 고려장터로 이용할 수 있을지 궁리하고 있다면 너무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노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 그런지 최근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어떤 의사가 쓴 글을 읽게 됐는데 너무 공감이 돼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 의사가 그러는데요.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대요. 침대 옆에 바짝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래요. 그 옆에 뻘쭘한 표정으로 서 있는 남자는 사위고요.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남자는 아들이고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라고요. 가끔 다른 일로 요양병원을 찾아가게 되어서 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의사 말이 정말 맞다. 전문가는 전문가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전 이 얘기에서 사실 복도에서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며느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침대 옆에 붙어 눈물 콧물 쏟기도 했으니까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해야 맞으려나요? 저희 시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뻔 하셨지만 딸 같은 며느리 덕분에 겨우 그 신세를 면하실 수 있었거든요. 몇 번을 생각해봐도 저희 아버지 며느리 참 잘 두셨다 싶습니다. 만약 저한테 부모님이 계신다면 전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을까요? 이렇게 상상만 해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린 시절 일찌감치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들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혼자서 어린 딸을 감당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시댁에다가 저를 덩그러니 버려두고 야반도주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혈육을 버리고 간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럽고 미웠지만 지금이야 마음도 많이 닳고 닳아서 육친의 연이 내가 부족했나 보구나. 그런 팔자인가 보다.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냥 그렇게 내려놓고 삽니다. 이미 떠나버린 사람을 원망해서 저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속만 상할 뿐이죠. 할머니는 어머니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하나뿐인 자기 아들이 사고로 죽어버린 것이 다 결혼을 잘못해서 팔자가 꼬였다고. 그런 소리를 어린애 앞에서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꼬여있는 분이셨거든요. 어린 제가 할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냥 눈치만 봤을 뿐이죠. 어렸을 때는 자려고 누우면 할머니가 포대기에 저를 싸가지고 어디다 갖다 버리고 오는 꿈을 엄청 많이 꿨습니다. 그러다가 땀 범벅이 돼서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고요. 그 정도로 눈치를 많이 보면서 컸죠. 그건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혹 하나가 턱 하고 붙어버렸던 거니까요. 매일 말로는 저를 놓고 나가버린 엄마를 저주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먹은 마누라와 자식이라고 협박에 가까운 소리를 쏟아내도 결과적으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제 곁에 계셔주신 건 할머니니까 제가 무서워했던 것만큼 실제로 무섭고 나쁜 분은 아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보호자라도 옆에 있는 게 참 다행이구나 싶더라고요.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대학 진학을 하기 직전에 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아서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었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시고 어떻게 보면 여태 할머니가 제 보호자 역할을 해주셨었는데 저 혼자서 집에 모실 수 있는 사정도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지막을 그런 병원에서 쓸쓸하게 보내게 했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할 수만 있었더라면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할머니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래서 전 그때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평생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마지막을 쓸쓸하게 보낸 공간이란 인식이 강해서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진짜로 혼자가 됐죠. 그렇게 막막하진 않았어요. 뭐 그전에도 혼자 크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찾아보기만 하면 혼자 클 수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열려있는 곳이거든요. 전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지자체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무슨 일이 나도 진작에 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유일한 핏줄인 저에게 보험금이 나왔고 할머니가 남겨주고 가신 집도 있었고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란 애들처럼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양껏 하면서 살 수는 없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죠. 대학교는 연극영화과를 나왔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거든요. 집이 그렇게 생겼는데 누가 제 공부를 봐주는 사람이나 있었겠어요? 할머니는 본인 거동하기도 힘드신 분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입시 설명회를 한답시고 이런저런 대학교에서 와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냥 대학만 가자는 심산으로 거기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를 붙잡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탈이 참 좋으니까 연극영화과로 진로를 한번 정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눈빛에서 연기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더나요. 제가 부모님 없이 살아서 그런가 보죠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튀어 올랐지만 아 그러냐고 그럼 나중에 진로 상담할 때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고 말았죠. 그런데 부모님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다 자기 부모님이랑 머리를 맞대고 어느 대학에 가는 게 좋을지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의논할 수 있잖아요. 저도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선생님들은 말 그대로 선생님일 뿐이죠. 제가 지금 이성적으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지 부모님이랑 진로 상담은 해봤는지 부모님이 안 계시는 친구들은 보호자나 다른 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진로조사표를 얼른 작성해서 오라는 형식적인 얘기뿐이었으니까요. 저도 담임 선생님이랑 진로 상담을 하러 들어가서 연극영화과를 써볼까 봐요 하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진로조사표를 막 작성하다가 제 얼굴을 힐끗 보고 그래 해봐라 얼굴이 나쁘지 않네 이런 얘기 한마디 툭 던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진로가 결정됐고요. 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대학로에서 잠깐 연극배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나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뭔가가 있구나 했네요. 부모 안 닮는 자식 없다고 자식 버리고 가버린 책임감 없는 엄마와 얼굴도 본 적 없는 아버지에게 나도 물려받은 것이 하나는 있구나 하고요. 오히려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좀 낫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하루 종일 애들이 서로 살 부대끼면서 지내다 보니까 너네 부모님은 뭐 하시냐, 너는 누구랑 사냐,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질문을 서스럼 없이 하기도 하고 또 그게 따돌림의 이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시절들을 다 겪으면서 성장해서 그런지 사연을 쓰면서 처음 고백을 하네요. 대학교를 입학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따돌림 속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어요. 나도 늦으면 늦는다고 걱정해주는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부자 부모님 만나서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꿈도 꿨었어요. 그 나이 땐 그럴 수 있잖아요. 남들이랑 다른 게 죽기보다 싫었죠. 매일 학교가 끝나고 혼자 쓸쓸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싫었고 제 청춘은 끊임없이 외로움과 싸웠던 기억밖에 없네요. 텅 빈 집에서 아침까지 이 세상 홀로 뚝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을 견디는 것이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연 조금으로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유였죠. 대학교 입학식을 일주일 정도인가 앞두고 마을버스를 한번 탔는데 손님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버스를 탈 일도 없고 거의 걸어 다니는데 그날은 발목이 삐었는지 퉁퉁 부어서 도저히 못 걸어가겠다 싶었거든요. 손님도 없고 조용히 굽은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버스 기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 학생이냐고요. 발목은 왜 그러냐고요.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저씨랑은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것 같고 또 이 아저씨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죠. 아저씨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술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살고 계시고 저는 지금 도우미 아주머니랑 혼자서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발목이 삐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탄 거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신다고 난리 났는데 제가 괜찮다고 그랬다고요. 저도 제 입으로 술술 튀어나오는 거짓말에 깜짝 놀랄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사님이 참 부럽다고, 그렇게 잘 사는 부모님을 두어서 참 좋겠다고 그래요. 평소 같았으면 무슨 대화를 하다가 너네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시냐 이러면 그냥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하고 말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저한테 대놓고 불쌍하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눈빛이 딱 달라졌습니다. 쟤는 그냥 불쌍한 애다. 딱 그런 눈으로 쳐다보다가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요. 사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이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그럴싸한 이유를 만든 것뿐인데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불쌍한 게 아니라 부럽다고요.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그렇게 기사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대학생이면 혼자 놀기 딱 좋아할 때인데 부자인 부모님 둬서 남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까 좋겠다고 그래요.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내가 앞으로 엮일 일도 없는 사람들인데 굳이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동정을 얻을 필요가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누군가 물어보면 그때 버스에서 했던 얘기를 머릿속에 외우고 다니다가 줄줄 내뱉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사업을 하시느라 바쁘셔서 외국에 나가 살고 계신다고요. 전 몸도 안 좋고 비행기도 잘 못 타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느라고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구해주시고 혼자서 살고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저를 안쓰럽게 보는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부잣집 딸이구나 하고 부러워할 뿐이죠. 제가 살면서 그런 시선을 언제 받아봤겠어요. 거짓말로 만들어낸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친구들 틈 사이에서 지내는 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대학로에서 막 술을 마시다가 밤이 되면 부모님들한테 다 전화가 오잖아요. 언제 집에 들어올 거냐, 몇 시에 들어올 거냐, 마중을 나오겠다.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비우는 친구들이 부러워서 저도 일부러 지금 미국 시차면 우리 부모님도 일어났겠다 거짓말을 하면서 울리지도 않는 전화기를 들고 나가가지고 술집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전화하는 척을 했었어요. 진짜로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애들이 한 트럭이 깔린 대학로에서 아무도 없는 수화기 너머로 허공에다 대고 저도 엄마가 있었으면, 아빠가 있었으면 하고 싶은 말들을 했었네요.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노느라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많이 안 늦어요. 술도 많이 안 마셨어요. 조심히 집에 들어갈게요. 이따가 집에서 봬요. 참 비참하죠. 그게 뭐라고 그렇게 연기를 했나 몰라요. 20년 평생 부모님 없이 살아왔는데도 그 사실은 저에게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고 부끄러운 순간들이었죠. 부모님이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사실에 당당하지 못하고 웅크리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연극영화과를 다녔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진로 선택은 잘했구나 싶어요. 이런저런 작품을 연습하면서 이 사람으로도 살아보고 저 사람으로도 살아볼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연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제가 늘 연기했던 것처럼 부잣집 딸로도 살아볼 수 있고 외국의 이름 모를 여왕으로도 살아볼 수 있고 술집 여자, 고아까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연기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로의 소극단에서 본격적인 연기자 생활을 했어요. 그때도 제 고질병은 고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극단에서 작품을 시작하고 역할을 나누면 다양한 배역들이 들어오잖아요. 전 그때도 아무리 주인공이라고 하더라도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사연이 있는 그런 역할은 절대 맞지 않았어요. 제가 늘 맡아서 했던 역할은 머릿속에 꽃다발인 부잣집 딸내미,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늘 이런 역할만 맡아서 했죠. 1년 365일 밝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참 우습게도 우중충한 성격은 온데간데 없이 저도 조금씩 밝아지긴 했답니다.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네가 아니면 이런 역할 누가 이렇게 잘 소화할 수 있겠냐. 넘치게 사랑받고 자란 막내딸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연기하는데 큰 힘 안 들여도 되겠다. 원래 살던 대로 무대 위에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다니까요. 제 원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연기를 잘 했었던 거네요. 그래도 연기가 제 여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아했던 일 중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돈벌이는 크게 안 되지만 밤새 연습을 하고 공연을 올리고 하는 일들이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받았던 보험금도 생활비로 거의 다 쓴 마당에 저도 극단의 적은 수입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연습이 없는 시간에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본 극단 사람들은 용돈도 많이 받는 애가 무슨 아르바이트까지 하냐길래 대충 연기 스펙트럼을 좀 늘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일을 해보려고 한다고 얼버무리기도 했었죠. 뭐가 그렇게 싫어서 아등바등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는지 창피할 뿐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제가 극단에 있던 시절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남편 외모가 꽤 괜찮은 편이라서 제가 극단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하면 다 같이 배우 활동을 했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남편은 그냥 저희 극단에서 올리는 공연을 정말 좋아하는 팬 중 하나였어요. 소극장에서 하는 공연이 매진되는 일도 많지 않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그런 공연보다는 조금 조악한 것들이 있어요. 돈은 되지 않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 거죠. 아무리 인기가 없는 공연이라도 남편은 꼭 극단의 의리를 지키기로 약속이라도 한 것 마냥 관객석을 혼자 지키고 앉아 있었죠. 공연만 올리면 쫓아다니는 사람, 저도 처음에는 남편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고요. 공연을 마치고 나면 가족, 친구, 연인, 배역을 맡았던 사람들의 공연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꽃다발을 안겨주는 일이 종종 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챙겨줄 사람이 없었기에 제가 주연으로 서는 작품이 있으면 끝나기 전에 꽃집에다가 미리 연락을 해서 마치 멀리 계신 부모님이 저를 챙겨주시는 것 마냥 커다란 꽃바구니를 주문해서 저희 연습실에 배달이 올 수 있게끔 했었네요. 제 돈 주고 산 꽃이지만 커다란 꽃바구니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사람들 틈에서 조금 덜 쓸쓸한 느낌이 들어서요. 그날도 제 무대가 끝나고 시간 맞춰 꽃집에서 배달온 꽃바구니를 보면서 이제 저걸 안고 집으로 돌아가서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고 자면 이 공연도 끝이 나겠구나 했었는데 꽃 배달을 하러 오신 기사님이 다시 한번 제 이름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김상희 씨 맞죠? 하고요. 배달에 문제가 생겼나? 혹시 내가 배달을 시킨 걸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해 하고 있는데 뒤에서 커다란 꽃바구니를 하나 더 내밀더라고요. 꽃 배달이 하나 더 있는 걸 깜빡했다면서 수령잔 안에 사인을 좀 해달라고요. 전 분명히 꽃집에 가서 꽃바구니 하나만 시킨 상황이었고 제 근처에는 저한테 배달을 해줄 사람도 전혀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하고 주변 사람들은 숨겨둔 애인이라도 있는 거냐며 박수를 치고요. 카드 한 장 안 붙어 있는데 꽃바구니 2개 양손에 들고 퇴근길에 우연히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이 선물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게 됐죠. 바로 남편이었어요. 오늘 주연 맡으셨던 김상희 씨 맞으시죠? 제가 여기 극단의 공연을 정말 자주 보러 오는데 상희 씨처럼 밝고 행복하게 연기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그냥 공연을 좋아할 뿐이지 누구 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저 오늘 보고 정말 팬 됐습니다. 인기 많으신 건 알고 있지만 저도 팬인데 티는 내야겠다 싶어서 꽃바구니 하나 준비해봤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나요? 종종 보러 오겠습니다. 저는 얼른 감사하다고 너무 예쁘다고 대답을 하고 남편은 쑥스러워하면서 그럼 종종 보러 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얼른 자리를 뜨더라고요. 종종 보러 오긴 무슨요? 극단 사람들이 이제는 남편에게 다른 별명을 지어서 붙여줄 정도였어요. 상위 한정 열혈 팬이라고요. 남편이 한동안 극단의 발걸음이 뜸해졌다 했는데 제가 공연에 주연으로 서는 날이면 정말 공무원처럼 출근을 하더라고요. 한 손에는 늘 저한테 주기 위한 꽃다발을 사들고 왔고요.
객석에 남편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 오늘도 나를 보러 와줬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저런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누가 봐도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제가 끈질기게 모른 척을 하고 있던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저도 당연히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다가 남편과 깊은 관계가 되기라도 하면 사실 그 모습이 연기일 뿐이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받고 자란 막내딸 같은 사람이 아니다. 모조리 고백해야 하는데 난 정말 그걸 할 수 있을까 싶고 제가 그렇게 사실을 고백하고 나면 남편이 어떤 시선으로 저를 바라볼지 두렵기도 했어요. 지금은 객석에서 제가 연기하는 모습을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 저 사람도 내가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알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쌍하고 짠하다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을까 싶고 그게 너무 무서워서 남편의 마음을 뻔히 알면서도 죽어라 모른 척을 했었죠. 일부러 꽃 선물도 받지 않으려고 연극이 끝나자마자 화장도 지우지 않고 쌩하니 퇴근을 했고 멀리서 남편의 모습이 보인다 싶으면 극단을 뺑 돌아서 출근을 하곤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무시하면 남편도 포기를 하겠지 싶었는데 제가 그렇게 밀어내는데도 항상 공연에 올라서면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날도 공연이 끝나고 남편이 혹시라도 저를 발견하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싶어 화장을 안 지우고 불이 나게 얼굴을 가리고 밖으로 나섰어요. 공연을 보러 찾아온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배우들 사이로 혼자서 발빠르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제 손목을 탁 하고 잡더라고요. 제대로 못 본 사이에 얼굴이 좀 헬스케진 것 같은 남편이에요. 제 손에 꽃바구니를 들려주더니 자기가 직장 때문에 이제 곧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면서 어쩌면 공연을 보러 오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모른 척 할 거면 끝까지 모른 척 했어야 하는데 저도 그동안 남편한테 너무 많은 호감이 쌓여있는 상태라서 차마 마지막이라는 말에 등을 돌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자주 가는 술집이 있는데 거기서 소주 한잔 하자고 그랬어요. 그때 뭘 먹었더라? 둘이 앉아서 수제비 하나 시켜놓고 술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서 막걸리 한 병을 시키고 어색하게 앉아 비 떨어지는 소리만 가만히 듣고 있었죠. 상희 씨는 누가 봐도 곱게 자라서 이런 가게는 절대 안 올 것 같은데 은근히 또 입맛은 이런 취향이신가 봐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공연만 보러 다녀서 상희 씨를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공연을 보러 가면 저를 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라도 만나시는 분이 생기신 건지. 그러면 저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고 깔끔하게 마음 정리하겠습니다. 곱게 자라서 이런 가게는 절대 안 와봤을 것 같다는 얘기가 어찌나 웃기던지요. 제가 그동안 정말 연기를 잘했나 보구나 싶었어요. 어차피 이제 다른 지역에 간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이 사람한테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뭐 만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한테 거짓말을 한 건 맞다. 운을 띄웠죠. 그때 다른 생각은 안 나고 밖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소리랑 제 심장이 시끄럽게 쿵쿵거리는 소리만 났다고 그것만 겨우 기억이 나네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남편을 보면서 용기가 안 나서 술도 잘 못 마시는데 막걸리 한 잔을 쉬지도 않고 꿀떡꿀떡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 그쪽이 생각하는 것처럼 곱게 자란 사람도 아니고 부잣집 딸도 아니라고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던 유년 시절부터 남들과 다른 게 싫어서 꾸역꾸역 거짓말을 하고 아무도 시키지 않은 연기를 하면서 살아왔던 지난날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놨어요. 제 가슴을 오랫동안 옥죄고 있었던 뭔가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비로소 솔직해지고 진실된 삶을 살게 된 것 같다고 해야 하나요? 얘기를 하면서 몇 번이나 울컥해서 눈물을 참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가만히 제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긴장해서 막걸리를 연거푸 들이키기도 하고 그렇게 제 절절한 진실 고백이 끝이 났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후련하기도 하고 남편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나겠구나 싶어 속상함을 감출 수도 없어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는데요. 세상에 남편이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길래 한숨을 쉬나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휴지를 한 움큼 뽑아서 남편에게 건네주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평생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제가 너무 안쓰럽답니다. 늘 밝아 보여서 사연 없을 거라 생각했던 본인이 너무 한심하다고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 가정환경 가지고 급을 나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외롭고 힘들게 살았던 만큼 이제 제가 옆에서 힘이 돼주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진심 어린 위로만으로도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야 제 연약한 진심이 보여서 너무 미안하다면서 어떻게든지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남편의 얘기에 저도 울면서 그 고백을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는 고백을 받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됐어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참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연인이 됐지만 남편은 회사 발령으로 제가 살던 곳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결혼을 하기 전까지 남편이 퇴근하고 나면 차를 타고 달려와서 제 얼굴이라도 한번 꼭 보고 갔어요. 남편은 제가 하는 일을 정리하고 동거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사이에 그건 시댁에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거절을 했고 그게 저희가 만난 지 3개월 만에 빠르게 결혼식을 올리게 된 이유가 됐네요. 사실 요즘만 해도 이혼을 하는 것은 흔하고 사별도 있고 각자의 사정으로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딸, 내 아들은 양가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신 집과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사랑과 지원을 받아가면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한편으로 또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남편 역시 몇 해 전에 어머니가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홀아버지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가 일 때문에 잠깐 독립을 한 상태였고요. 아무리 홀아버지라고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며 일가 친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게 제 결혼에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전해 들은 얘기로는 아버님이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해오셨고 남편이 가업을 물려받기를 원했지만 이루고 싶은 뜻이 달라 지금은 동생이 그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그래요. 겉으로 하고 다니는 것만 보더라도 뭐 옷차림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꽤나 여유가 있을 거라고는 짐작을 했지만 막상 인사를 하려고 시댁에 찾아갔을 때 저희 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으리으리한 외관을 보고 기가 확 죽었어요. 그런 집에서 나처럼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본 불쌍한 인간을 과연 며느리로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을까 겁도 나고 그래도 제 손을 잡고 있는 남편,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이 사람을 믿고 나도 한번 부딪혀 보자라는 생각으로 인사를 갔었는데요. 저 정말 시댁에 처음 인사 간 날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좋았던 것 같아요. 인사를 하러 들어가니까 인자한 인상의 아버님이 커다란 꽃바구니를 제게 안겨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뭔가 싶어서 저도 준비해온 선물을 얼른 건네드리고 인사를 하니까 아버님이 그래요.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제가 꽃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인사를 온다기에 아버님도 따로 준비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꽃다발을 안고 있으니까 뭐가 꽃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남편도 평소에 하지 않는 다정한 소리를 해주셔서 저도 긴장이 풀려서 웃었습니다. 말이 좋아 결혼 허락이지 제가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것을 위로해주기 위해 모인 자리 같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성장 과정 묻고 부모님의 직업을 물었던 무례했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버님은 인사를 하는 내내 저희 집안에 대한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건 역시 남편이 저를 배려해서 아버님에게 얘기를 잘 전달해준 덕분이었겠지만 그 배려가 느껴져서 저도 그 자리에 앉았는데 가족애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부족한 우리 아들이 우리 큰며느리를 만나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네.
부모가 되어 그 모습을 보는데 한 번은 불러서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결혼 허락이 아니라 그 인사를 하려고 부른 거야. 큰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어깨가 무거울지 아비인 내가 그 속을 어찌 다 알겠어. 앞으로 그 무거운 마음을 우리 큰며느리가 옆에서 잘 나눠 들어주면 더 바랄 게 없겠네. 우리 집 와줘서 우리 아들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네. 남편한테 위로를 받았을 때도 그렇게 울지 않았는데 큰며느리라는 호칭을 붙여주시면서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토닥여주는 아버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일평생 가족에게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싶고 아버님의 따뜻한 손을 잡으면서 저에게도 비로소 가족애라는 것이 생겨난 느낌이었죠. 그때 결심했어요. 남은 인생 진심을 다해서 아버님과 남편에게 잘하자고요. 가족이 없는 나를 받아준 이 사람들에게 나도 진정으로 잘하자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버님의 사랑은 더하면 더했지 식을 줄 몰랐어요. 어디 여행을 가셔도 우리 큰어머니 큰며느리 하면서 제 선물을 가장 먼저 챙기던 아버님. 시집을 간 이후로 농담이 아니라 손에 물 한 방울을 묻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귀하게 자라지도 않았는데 아버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무슨 정말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처럼 그렇게 귀하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친아버지처럼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아버님 집으로 쭈루루 쫓아가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했고 그런 저에게 아버님도 본인의 고민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으셨고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도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하고 본가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사업에 취미가 없다며 일을 물려받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았지만 아버님은 시동생에게 그 일을 별로 맡기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셨어요. 저에게도 늘 한숨을 쉬면서 돈 욕심만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닌데 시동생은 항상 그 욕심이 겉으로도 보여서 걱정이라며 은근히 제가 남편을 설득해 주길 바라셨고요. 남편은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발령이 나서 지역을 옮겨 일을 잘하고 있다가 부서 이동 이후 일이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어서 제가 먼저 남편을 설득했어요. 아버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당신이 형이니까 회사에서 동생을 조금 도와주면 어떻겠냐고요. 저희 남편이 다른 사람 말은 죽어도 안 들어도 제가 얘기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하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몇 번이나 설득을 하니까 아버님에게 먼저 찾아가서 일을 물려받는 것은 나중 일이고 일단은 회사로 다시 복귀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시댁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시동생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싶긴 했어요. 아무리 형제라고 하더라도 은근히 경쟁하는 구도에서 형이 난 이제 이 경기에 참여 안 하겠다 손들고 나갔었는데 다시 들어오는 꼴이 됐으니 얼마나 거슬렸겠어요. 혹시라도 제 결정 때문에 형제 사이가 틀어지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 시동생이 얼마 안 가 결혼을 하게 되고 동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그런 형제의 난도 잠시 잠잠해지나 했습니다. 동서도 바쁜 시동생 때문에 하던 일을 정리하고 전업주부 생활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동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는 사는 환경이 비슷한 친구를 사귄 것 같아서 참 좋더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친구 한 명이 없잖아요. 동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물론 불편했던 순간들도 있었죠. 동서는 결혼할 때부터 속 시원하게 시동생한테 회사를 물려주지 않는 아버님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를 붙들고 뭔가 확인을 받고 싶다는 듯이 은근히 떠봤던 적도 많고요. 형님, 아주버님은 진짜 회사 물려받으실 생각 없으신 거 맞죠? 전 정말 아버님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거 회사 뭐 평생 이고지고 사실 것도 아니고 왜 아들한테 물려주기 싫어서 그걸 아직까지 꼭 쥐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욕한다니까요. 욕심 많은 노인네라고요. 아, 이제 은퇴하실 나이도 됐는데 무슨 생각이신지 정말. 그런 불만 아버님이라고 모르셨겠어요.
아버님은 또 저를 불러 앉혀놓고 동선이는 무슨 생각인 것 같냐. 그 두 사람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쉽사리 회사를 넘겨주지 못하겠다. 걱정을 토로하셨고요. 전 그래도 맏며느리잖아요. 뭐 여기저기 말 옮기지 않고 중간에 아버님 고민도 듣고 동서 불만도 듣고 그 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결혼을 하고 맏며느리라는 나름의 직함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가족한테 책임이 생기는구나. 저 자신이 뿌듯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답니다. 그 즈음에서 저희 집안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아버님께서 시동생네까지 온 가족들을 불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아버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나 싶어 다 같이 식탁에 모여 앉았죠. 보통 아버님이 이렇게 먼저 가족들을 다 불러서 식사를 하자고 하실 땐 뭔가 중대 발표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아버님이 팔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팔순 기념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시려나 싶었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아버님이 충격적인 중대 발표를 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저희에게 아버님은 얼마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니 암이 발견됐다면서 가족들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충격에 휩싸여서 누구 하나 뭐라 말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버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병은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해 줄 거니까 각자 하던 자리에서 하던 일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먼저 자리를 뜨셨고요. 사실 저는 며칠 전 아버님이 따로 불러 투병 소식을 알려주셨던 상황이라 그 자리에서 크게 놀라진 않았어요. 남편이 어쩌면 좋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뿐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아버님 말씀 듣지 않았냐고 각자 자리에서 하던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슬퍼해봤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일렀죠. 동선의 반응을 보니까 그쪽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아버님 말씀대로 아픈 건 둘째 치고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우선 아버님은 원활한 치료를 받으시기 위해서 경영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몸을 회복할 때까지는 자식들이 아닌 기존 회사에 있었던 경영진에게 운영을 맡기겠다고 하시고 병원으로 입원을 하시게 됐고요. 두 아들들도 그런 아버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일을 했어요. 저도 동서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 했죠. 가정의 중심을 잡고 집안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한 건 다름 아닌 동서였어요. 아버님의 팔순으로 상의를 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님 팔순은 예정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안 그래도 갑자기 아버님이 경영을 내려놓으시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냐 사람들이 말 많은데 여기서 팔순 잔치도 제대로 안 했다가 회사 주식에도 영향이 갈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호텔 있잖아요. 팔순 잔치는 거기서 하는 거 어때요? 물론 동서 말도 일리는 있죠. 아버님 말씀도 그러셨고요. 각자 맡은 바 일을 하자고요. 기존에 하기로 했던 행사를 취소하면 분명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나올 거고 그건 아버님한테도 저희 가족한테도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테니까요. 그래도 아버님 건강 문제도 있는데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조용하게 행사를 치르면 어떻겠냐 말을 꺼내니까 그제서야 동서가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주변에 듣는 귀 있는지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동서가 저한테 은밀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보내자고요. 아주버님도 경영권 받으시는데 관심 없다고 저번에 분명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형님. 아버님 팔순이 어디 그냥 팔순이에요? 분명 호텔에서 팔순 잔치한다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축하한답시고 두툼한 돈봉투 챙겨가지고 찾아올 텐데. 어차피 아버님 암이라면서요. 그 나이에 암이면 뭐 얼마나 더 사신다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팔순 핑계로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수금 한번 하고 아버님은 요양병원에 모시면 저희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이 잘 협조만 해주시면 그 행사 때 들어오는 돈은 저희가 형님 쪽에 싹 다 몰아드릴게요. 아주버님도 형님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주시잖아요. 저희는 다른 거 욕심 없어요. 원래 받기로 했던 경영권 조금 일찍 받는 거다 생각하고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의심했던 게 확신이 되더라고요. 애초에 동서는 자기 남편의 경영권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이 사실도 모르고 지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고 있을 아버님을 생각하니까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싶어 딱 잘라서 동서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지만 나는 그래도 거둬주신 은혜에 배신하는 그런 파렴치한 짐승 같은 인간은 되고 싶지 않다고요. 제가 거절할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 형님도 어차피 저랑 상의한 것만으로도 이미 한 배를 탄 거라면서 아버님한테 이야기 새들어가지 않도록 입조심하라고 되려 협박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아버님 팔순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경영권을 받고 나면 시동생이 저희 하나 안 챙겨주겠냐면서 돈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남편의 자리까지 확실하게 보장을 해줄 테니까 이럴 때 가족들끼리 힘을 좀 보태자고 그러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버님의 팔순이 진행되기 전에 시동생과 동서가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정말 감시를 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괜히 남편이 섣불리 행동할까 싶어 따로 얘기는 안 했고요. 그리고 대망의 아버님의 팔순잔치, 동서의 뜻대로 결국 저희 지역에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최고급 호텔을 대관해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버님이 그쪽 업계에 계시던 시간이 오래돼서 인사를 한답시고 정말 각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왔고요. 아버님은 아픈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정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셨죠. 시동생과 동서는 볼 때마다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뭔가 쑥덕거리는 모습이라 저러다 일 치르지 싶어 저는 행사 내내 아버님의 곁을 지키면서 두 사람이 다른 수작을 부리지 않을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별 탈 없이 행사는 무사히 진행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아버님은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 사람들을 주목시키셨죠. 요즘 누가 팔순잔치를 하냐. 가족끼리 조용히 해도 모자랄 판에 다 늙어서 무슨 이렇게 큰 판을 벌리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는 그동안 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왔던 소문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갖고 중요하게 발표할 내용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유가 끔찍한 병에 걸려서다, 암에 걸려서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예, 맞습니다. 얼마 전 간암 진단을 받았고 이제 회사를 정리해서 자식들에게도 기회를 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암이 깊지 않아서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잘 회복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 수술을 마치면 완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도 전할 겸 이후에 제 경영권을 이어받을 자식을 소개시키는 자리를 갖고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암이 생각보다 깊지 않다는 얘기는 오로지 가족들 중에 저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당장이라도 요양병원에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동생과 동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색이 되어 땀을 삐질삐질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별일 없이 본인들한테 경영권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참 가증스럽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내용과 유언장의 내용을 미리 발표를 하셨고 예상했던 것처럼 그 내용은 시동생이 아닌 저희 남편에게 경영권 모두와 가지고 계신 주식 전부를 양도하시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듣자마자 시동생과 동서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자리라는 것도 있고 아버님 앞에 나서서 어떻게 자기들을 그런 식으로 이용만 하고 버릴 수 있냐며 따져 묻더군요.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던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동서의 뺨을 세차게 올려 붙였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서 욕심 가득한 얼굴로 내가 언제 죽을지 시간만 재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자리를 물려준다는 소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뻔뻔하게 지자리인 것 마냥
내 눈 감기 전까지 너희 둘한테 뭐 하나라도 물려줄 일 절대 없으니까 너희는 이 행사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서 당장 짐부터 싸. 고의한 것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도 못하고 눈만 껌뻑이는 남편을 뒤로하고 제가 시아버지께 조용히 인사를 올리고 그 옆에 섰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동서는 뺨을 감싸쥐고 표독스러운 얼굴로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사실 저희 아버님은 암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저를 불러서 사실 암이 그렇게 깊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분명히 욕심 많고 표독스러운 동서가 집에서 유일하게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저를 가장 먼저 포섭할 거라면서 저에게 동서가 하는 얘기들을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하셨죠. 저는 아버님의 병환이 깊지 않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제가 동서의 꾀임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를 믿으실 수 있냐 물었습니다. 제 물음에 아버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넌 내가 자식만큼, 아니 자식보다 더 믿는 며느리니까. 시집을 오고 난 이후로 한 번도 군소리 없이 며느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며 살아왔고 아버님도 그런 저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일도 현명하게 아버님의 손발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며 저에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시동생은 경영권을 물려주기에는 욕심이 너무 많고 언제든 사고를 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회사를 물려받아 매각을 하더라도 그 주체가 저희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요. 아버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니까 이번에도 주신 숙제를 충실하게 잘 해내야겠다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정말 아버님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동서가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보내고 회사를 본인이 차지할 요량으로 저를 포섭하기 위해 접근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제가 동서의 끔찍한 계략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동서에게 주먹이라도 한 대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대체 아버님은 몇 수 앞까지 내다보신 건가 그 당시에도 소름이 끼쳤었는데 결국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본인 편이고 누가 본인의 뒤통수를 칠 사람인지 버젓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님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동서는 아직까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오히려 제가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제가 동서에게 말없이 녹음기를 켜서 던져줬습니다. 그 녹음기 안에는 동서가 저를 포섭하기 위해 했던 끔찍한 얘기들이 여과 없이 녹음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 동서도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맥없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저보다 더 화가 나서 시동생의 멱살을 붙잡고 네가 감히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런 수작을 부릴 수 있냐면서 행사장이 잠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님은 끝까지 남편에게도 비밀을 지켜주고 결과적으로 본인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시동생과 동서는 그날로 아버님이 주신 재산을 몽땅 빼앗기고 회사에서도 명패 하나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시동생만이 계속 찾아와서 동서랑은 당장 이혼을 할 테니까 본인이라도 받아달라 무릎을 꿇고 빌고 있지만 이렇게 자기 입속을 위해서 마누라도 버리고 찾아오는 놈이 언제라도 자기 가족들한테 등 안 돌리겠냐면서 아버님은 저희에게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신 상태예요. 저희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남은 날 동안 아버님을 지키는 일에 본인도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하니 저희는 이 소중한 가족을 목숨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지켜보려고 노력하렵니다. 시동생과 동서 같은 불안당들로부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8년 차인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사연을 쓰기에 앞서 여러분께 저는 질문을 2가지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동서 그리고 신우이가 있으신가요? 혹 있으시다면 사이가 좋은 편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전 시누이 그리고 동서와 사이가 그닥 좋지 않거든요. 이상하게도 그 둘은 쿵짝이 참 잘 맞던데 전 처음부터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저와 영 안 맞는 두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인지 저희는 처음부터 잡음과 마찰이 많았고 그동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점점 갈수록 시누이 그리고 동서와 갈등이 점점 심해져서 이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먼저 저희 가족 관계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이남 일녀 중 첫째입니다. 저희는 아들이 둘이고요. 남동생은 결혼해서 딸 둘이 있어요. 여동생도 일찍이 결혼을 했고요. 동서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제가 처음 동서가 좀 이상하다고 저랑 잘 안 맞는다는 걸 느꼈던 건 제 결혼식 때였습니다. 그때는 동서가 시동생이랑 결혼을 하기 전이었거든요. 결혼을 하기도 전부터 동서가 제게 저질렀던 만행들은 정말 어이가 없고 소름이 끼쳐요. 전 5월에 결혼식을 했어요. 왜 5월에 신부란 말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은 계절에 결혼을 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정말 날이 찢어지게 맑고 화창한 날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야외 결혼식을 하는 거. 상상만으로도 너무 달콤하고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전 남편에게도 그 얘기를 종종 했었고 긴 연애 끝에 준비한 결혼식이라 마음 먹은 대로 저희는 5월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었죠. 생각보다 워낙 금액이 비싼 탓에 야외 결혼식은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동서가 참 결혼식을 하기 전부터 아주 별스럽게 잡음을 내는 거예요. 남편이 시댁 집안의 첫째고 개혼이었거든요. 그러니 남편 결혼식 날짜를 동생들과 상의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하며 결혼식 날짜를 잡고 가족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그걸 전해 들은 동서가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길로 시댁에 찾아와서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5월에 오빠와 식을 올리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형님 결혼식을 5월로 잡으셨다뇨. 아이, 5월에 하면 어떻고 6월에 하면 또 어떠니? 아이, 집안의 첫째가 결혼을 먼저 하는 게 순서인데. 아, 이번엔 너희가 양보하고, 아이,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어? 전 꼭 5월에 야외 결혼식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듣자 하니까 형님 낸 돈이 없어서 야외 결혼식도 못 한다던데. 아, 그럴 거면 굳이 5월에 결혼할 이유도 없잖아요. 저희가 먼저 하고 형님 네가 날 좋은 가을, 그러니까 10월에 하시면 안 될까요? 어디 제주도에서는 순서 바뀌어서 결혼하게 되면 동생은 형 결혼식에 참석도 못 한다고 하더라. 입장 퇴장하는 걸 보면 부정이 탄다나. 아, 그런 말들이 미신 같아도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아무래도 일가 친척들 보기에도 좀 그래. 정 그렇게 5월 결혼식이 하고 싶으면 아예 내년 5월에 하는 것도 생각해봐라. 아니, 결혼식 전부터 형님 편만 드시고 정말 너무하세요. 이렇게 결혼식 전부터 회방을 놓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좀 심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손 아랫사람이고 이미 날은 정해졌고 어머님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처럼 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 대드는 것이 전 처음부터 동서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시아버님이 정말 대쪽 같은 분이시고 집안의 서열을 중시하는 분이시라 더 이상 저에게 동서의 징징대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게 단도리를 참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별 탈 없이 결혼식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밝아오고 아침부터 정말 분주하더라고요.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고 하객들도 정말 많이 와서 정신없이 신부 대기실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 하객들이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절친한 친구 한 명이 신부 대기실로 뛰어와 밖의 상황을 알려주는데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얘, 너네 시동생 뭐야? 방금 왔는데 난 다른 홀에서 결혼하는 줄 알았다. 아니, 신랑 신부 입을 법한 한복을 입고 헤어랑 메이크업 코디도 바꿔 온 거 있지? 아, 지금 혼주처럼 앞에서 하객들 맞이하고 인사하고 있어.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아, 엄연히 결혼식의 주인공은 저와 신랑인데 요새 말로 시선 강탈이라고 할까요?
그걸 시동생과 동서가 하고 있다니 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대기실 밖으로 나섰죠. 웨딩 플래너가 만류했지만 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님 지금 움직이시면 안 돼요. 화장실도 어지간하면 참으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밖에서 보고 올게요. 급한 일이라서 그래요. 그렇게 로비로 나가 보니까 친구 말대로 동서와 시동생이 와 있는데 그 차림새가 참, 아니 글쎄 아직 식도 안 올린 사람들이 정말로 신랑 신부처럼 화려한 한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연지곤지만 찍으면 그 자리에서 전통올려 올려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요. 동서는 그렇다 쳐도 시동생까지, 아니 무슨 연예인이나 할 법한 진한 화장들을 하고 마치 자기들이 주인공인 결혼식인 것처럼 시댁 친척 식구들이며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아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치 남의 결혼식을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았어요. 왜 가끔 그런 말 들은 적 있거든요. 남의 결혼식에 하얀색 드레스 입고 가서 신부인 양 맨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이나 남의 결혼식 배경으로 자기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하는 무개념들이요. 말로만 들었지 그게 제 결혼식에서 실제로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남도 아닌 제 남편의 친동생이 그럴 줄 정말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처음 보는 시댁 집안분들 앞에서 동서와 시동생에게 크게 화낼 수도 없고 마침 웨딩 플래너도 쫓아나와서 어서 들어가서 이제 신부 입장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제 어깨를 막 돌려 세우는 바람에 뭐라 따지지는 못했지만요. 아직도 제 결혼식 사진만 봐도 그날이 생각나서 열불이 납니다. 결혼식 사진도 어찌나 앞줄에 서서 찍었는지 딱 사진을 펼치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건 주인공인 저와 남편이 아니라 어디 무당같이 입고 온 시동생과 동서라니까요. 그러고 보면 저는 참 이상하게도 학창시절이나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여자 선후배들과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는데요. 특히 동서 같은 스타일과 정말 안 맞는 편이에요. 왜 있잖아요. 여자들끼리 모이면 좀 은근히 견제하고 편먹어서 따돌리고 하는 거요. 그 주동자들을 가만히 보면 주인공병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혼자 제일 예뻐야 하고 제일 잘나야 하는 애들. 왠지 모르게 저는 그런 여자애들이 일으키는 갈등에 휘말려 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제가 좀 체구도 작고 순하게 생긴 편이거든요. 처음에는 착한 인상에 우습게 보고 절 만만하게 대하려고 하거나 좀 무시하는 여자애들이 참 많았어요. 중학교 다닐 때 그런 저를 학창시절 내내 저를 괴롭히던 동창생 한 명이 있었거든요. 한날은 남자애들끼리 모여서 누가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쁘다 하는 인기 투표 같은 걸 한 모양이었어요. 저를 따돌리던 그 동창생 제법 저희 반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리더십도 있고 본인도 자기가 그럴 줄 알고 친구들을 확 휘어잡는 스타일이요. 그러니 걔는 자기가 본인이 인기 투표에서 1위를 할 걸로 예상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은근히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뚱딴지같이 제가 남자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가 많다는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남자애들은 좀 청순하고 얌전한 스타일인 저를 제일 좋아했다나요. 아무튼 그런 소식을 듣고 얘가 갑자기 돌변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눈에 가시인 것처럼 저를 표시 안 나게 괴롭히기 시작했죠. 유치하게 제가 단짝 친구랑 손잡고 매점이라도 가려고 하면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 친구만 쏙 데려가고요. 너네 어디 가? 매점 가? 맞다. 나 너한테 줄 거 있었는데 잠깐 사무랑 같이 가자.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거나 하면 교묘하게 저만 공격하고 남들 다 있는 데서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복도로 지나가면 발 걸어서 넘어뜨리고 막 웃고 그런 나쁜 장난들 치고요. 그렇게 학창시절 내내 저를 괴롭히는데 쓸데없는 힘을 빼던 그 친구가 딱 생각이 나는 게 바로 동서가 하는 짓들이었어요. 그날도 저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5월에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다는 안갚음인지 아니면 어디서라도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때문인지 동서가 그런 일들을 벌인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동서와 시작부터 좋지 않다 보니까 저는 정말이지 동서와 마주치는 일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요. 전 시댁 가기 며칠 전부터 두통과 소화불량이 왔어요.
이런저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동서 때문이었죠. 저희가 결혼하고 결국 그해 가을에 동서와 시동생도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찌나 둘이 사랑꾼들인지 내년 5월까진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다나요. 그런데 동서네가 결혼한 지 한 달쯤 됐고 추석 연휴가 됐어요. 그래도 동서네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이니까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동서네 친정에 갈 때 들고 갈 선물까지 마련해서 시댁에 갔는데요. 글쎄 동서네가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야? 아유, 이번에는 추석 선물을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이번에 동서도 들어오고 나서 새로 맞는 명절이니까 좀 풍성하게 준비해봤어요, 어머님. 근데 동서는 아직 안 온 거예요? 어? 아, 얘 얘기 못 들었어? 아, 걔네 해외여행 가서 이번 추석에는 못 온다고 했어. 어머, 그래요? 아니, 신혼여행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피곤하지도 않나? 역시 젊은이 좋긴 좋네요, 어머님. 그러니까 신혼여행도 어디 외국으로 일주일 넘게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것도 첫 명절에 해외여행을 핑계로 시댁에 오지 않은 게 좀 그렇더라고요. 어머님도 내심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서 너스레를 떨며 얘기를 했지만 저도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아니, 해외로 나가는 거면 비행기표도 미리 다 끊어놨을 테고 다 계획에 있을 텐데 양해라던가 안부도 없이 시부모님께만 전달하면 끝인가요? 마침 추석이 지나고 명절 때 못 보고 했으니까 다 같이 식사나 하자는 아버님의 부름에 간 자리에서 동서를 만나 제가 한 소리 했죠. 동서, 여행은 잘 다녀왔어? 재밌었어? 네, 형님, 말도 마세요. 거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아우, 이제는 명절이라고 조상님 모시고 그런 것도 없나 봐요.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와서 어찌나 바글바글 하든지. 기분도 못 내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는 어지간하면 가족끼리 모여서 시간 보내는 게 좋지 뭐. 동선의 일정 내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연락을 한번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게다가 신혼여행도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해외여행이라니 좀 무리한 거 아니야? 어머 형님, 이번 여행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특별히 경비 보태주셔서 다녀온 거예요. 혹시 지금 저희 돈 쓰는 거에 참견하시는 거예요? 아님 저희끼리만 해외여행 다녀왔다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니 저도 기분이 좀 나쁘려고 하네요.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린 아닌데, 아니, 그리고 여행 경비 그런 걸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하던 게 아니라 나는 뭐라 더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말문이 막혔는데 그게 왜인 줄 아세요? 글쎄 저에게 도끼 눈을 뜨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던 동서가 벼랑간 갑자기 훌쩍훌쩍 눈물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아무리 그러셔도 그렇게 말씀 심하게 하시면. 네, 형님. 아무튼 알겠어요. 그렇게 서운하고 기분이 나쁘신 줄 몰랐네요. 제가 여행 갈 생각이 들뜨기만 해서 이것저것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보니까 마침 뭘 찾으신다고 아버님이 부엌에 들어오셨는데 그걸 보고선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니 졸지에 저만 갓 시집 온 동서 잡는 나쁜 드센 형님이 돼버린 거 있죠? 잘 지내자는 의도로 실수한 건 얘기했더니 오히려 역공격을 당해버린 거죠. 무슨 일이냐? 아, 왜 이 애는 시집 오자마자 눈물바람이야? 형님이 저 추석 때 못 온 걸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시네요, 아버님. 제가 사과를 드리는 참이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그래, 다음부터 명절 때는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시간 보내는 것이 좋겠구나. 해외여행은 너네 시간 날 때 다녀와도 충분하지. 그리고 큰며느리 너도 너무 갓 시집온 세대 기강 잡는다고 무섭게 드자비하고 그러지 말아라. 집안에 웃음이 넘쳐나야지 명절 아침부터 눈물바람 나면 쓰겠어. 그런 식으로 첫 명절을 시작하니 동서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명절이든 무슨 일이든 모이면 설거지만 하고 방에 쏙 들어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동서도 나와서 이것 좀 같이 하자. 아, 뭘 좀 같이 하려고 치면 방에 들어가 있고 그러네. 형님 오면서 멀미를 했더니 속이 좀 안 좋아서
잠깐 누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밥상을 차려놓으면요. 속도 안 좋다는 사람이 밥은 기가 막히게 또 잘 먹어요. 그러고는 설거지 조금 하는 신용하다가 또 방에 쏙 들어가 버리고. 저희 시부모님이요. 처음에는 혼내는 신용도 하고 제 편도 들어주시고 그러시더니 동서애가 은근히 잘 산다고 들었거든요. 시동생이 일하는 회사도 동서애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듣기로 시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에서 큰 승진을 했는데 그게 동서덕이라고 들었어요. 회사에서 몇 년을 정성을 쏟던 큰 거래를 시동생이 성사했고 그 인맥을 주선해 준 게 동서의 친정이라든가. 그래서인지 시댁에서는 크게 동서를 나무라는 일은 없었어요. 네가 윗사람이니까 이해를 좀 해다오. 내가 봐도 얄미운 구석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얘가 워낙 곱게 자랐고 또 막내로 큰 터라 어리광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도 형님 형님 하면서 엄살 부리는 꼴이 제법 귀엽기도 하지 않니? 마음씨 넓은 네가 이해 좀 해줘.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도 뭐라고 할 성격까지는 안 되고 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됐고 만삭이 되니 차 타기도 힘들고 해서 시댁에 통가지를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대신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사는 쪽에 오시면 식사도 하고 그렇게 지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서애랑 마주칠 일도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갑자기 동서가 전화를 하길래 솔직히 받기 싫어서 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누이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제가 아직 저희 시누이 얘기를 안 했죠? 저희 시누이는요, 동서와는 또 다르게 저와는 정말 상극인 사람인데요. 직장 다니다 보면, 아니, 그냥 종종 모임에 있어서도 꼭 누굴 가르치려고 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배운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은근히 사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요. 시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은근히 남을 깔보고 가르치는 성향이 있었어요. 생김새도 옛날로 치면 기숙사 사감 선생님들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깐깐하기도 그와 비슷했고요. 그래서 저는 시누이도 원래부터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계속 전화가 오니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요. 한다는 말이 참 처음부터 시비 쪼더라고요. 언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요? 서운해요. 저번에도 제가 전화했는데 요새 둘째 오빠 내가 전화해도 안 받는다면서요? 안 그래도 전화 온 거 보고 다시 전화해야지 하다가 요즘 바빠서 잊어버렸네요. 잘 지내죠? 그냥 받기 싫으면 받기 싫어서 안 받았다고 하면 될걸. 여하튼 언니 맨날 뭔 말만 하면 다 핑계야. 어머, 갑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보다 못해서 제가 전화했어요, 언니. 아무리 만삭이라지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보니까 만삭이어도 할 건 다 하고 돌아다니던데. 지금 날도 덥고 얼마나 힘든지 알긴 알겠는데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네요. 엄마가 우리 집안은 형제 자매끼리 교류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걱정하시는 거 알긴 알아요. 저도 나름 언니 신경 쓴다고 생일 때나 그럴 때 케이크 주문해서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언닌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집안의 첫째로서 둘째 오빠네나 우리 챙기는 것도 없고 참 속편하게 사셔. 언니가 큰 언니로서 도리도 안 하고 그렇게 내팽개치는 바람에 둘째 오빠네가 지금 많이 힘든가 봐요. 그 얘기 듣고 내가 전화한 거예요.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와다다 가르치듯이 퍼붓는데 순간 당황해서 한마디도 반격을 못하고 네네 제가 요즘 소홀했나 봐요. 앞으로는 아가씨 말씀처럼 교류 자주 하도록 노력할게요 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끊고 나서도 어안이 벙벙하고 다짜고짜 왜 이런 전화를 했나 했더니 며칠 전에 아버님 생신이었거든요. 동서가 전화를 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야 제가 뼈 빠지게 상 다 차려놓고 하면 와서 생일상이나 얻어먹고 하던 것을 자기가 차리려오니 그게 그렇게 억울했나 봐요. 그래도 이왕 한 거 생색 좀 내려고 했더니 제가 전화도 안 받아서 그것도 약이 오르고요.
자기가 주인공이고 왕 대접 받아야 하는데 귀한 손으로 음식 장만하고도 푸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게다가 고작 딱 한 번, 제가 임신하고 명절 때 못 내려가니까 딱 한 번, 저 없이 어머님이랑 단둘이 제사 음식 준비했는데 그것도 신우이랑 동서 둘 다 아주 불만이 가득한 거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처음 시집 갔을 때요. 제사 음식을 하느라 이것저것 분주한데 그때 결혼 전이었던 신우이는 그냥 앉아서 TV 보고 낮잠 자고 자기네 집안 제사인데도 하도 손님처럼 하고 있길래 제가 한 소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가씨, 그렇게 쉬고만 있지 말고 여기 와서 음식 좀 같이 하면 안 돼요? 부엌에 사람도 많구만. 저까지 보태야 돼요. 저 요즘 공부하느라 피곤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딸 편을 막 드시더라고요. 쟤 어제 늦게까지 공부하고 와서 피곤하대. 아유, 그냥 하던 대로 우리끼리 하면 되지. 뭐 큰일도 아니구만. 근데 그게 신우이랑 동서가 워낙 쿵짝이 잘 맞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시댁에 가면 주방부터 들어가는 반면 동서는 시댁에 가면 신우이 방에 들어가 수다 좀 떨고 낮잠부터 자고 이렇게 공주 행세를 하며 지냈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맏며느리가 하던 일을 도맡아 하니까 아주 입이 대빨 나와서 신우이를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저에게 따지는 전화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간질과 자기 편하자고 남일 시키기에 능한 동서는 해가 지날수록 더 얄미워지더라고요. 신우이나 동서나 안 그래도 얄미운 사람들은 애를 놓고도 더 얄미워지더라고요. 신우이와 동서가 미우니까 괜히 죄 없는 그 집 애들까지도 미워지는 거 있죠? 둘 다 제가 만삭일 때나 애들 키울 때는 어떻게든 제가 편한 꼴을 못 보더니 글쎄 자기가 애를 가졌을 땐 저희 애들더러 뭘 하는지 아세요? 얘들아, 이제 작은 엄마가 예쁜 동생 낳을 거야. 동생 태어나면 잘 돌봐줘야 돼. 그럼 너희 동생들 예뻐하고 잘 이끌어줘야 집안 분위기가 사는 거야. 늘 동생들한테 양보하고 절대 싸우면 안 돼. 알았지? 아니, 저희 애들이 보모도 아니고 자기 애들을 왜 돌봐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형이면 형 대접 받으면 받았지. 아니, 왜 형이라고 동생들한테 무조건 양보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나요? 아무튼 애를 낳기 전부터 하는 짓이 꼴보기가 싫었는데 그 둘이 실제로 애 낳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댁 식구들과 시누이 그리고 동서네와 외식을 하면 어쩌는지 아세요? 글쎄 반찬이 부족하건 술이 부족하건 그 둘은 엉덩이 드는 법이 없고요. 동선의 애나 시누이 애들이 어릴 때 제 딴에는 밥이라도 괜히 먹으려고 칭얼대면 나서서 안고 돌아다니며 봐주기도 했는데 그게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있는 분 아시잖아요. 식당에 갈 때 아기 먹을 건 좀 따로 챙겨가거나 달래려고 과자나 과일 같은 걸 좀 싸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에도 항상 자기네 애들 먹을 것만 챙겨오고 싸주고 그러더라고요. 편의점이나 슈퍼에 가면 본인 애들 챙기기에만 바쁘지 저희 애들 사탕 하나를 사준 적이 없어요. 엄마, 쟤네 아이스크림 먹는데 나도 사주면 안 돼? 어머, 왜 자기네들 것만 샀대? 일로 와, 엄마가 너도 사줄게. 이런 식입니다. 아니, 아이스크림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걸 둘이 자기네 애들 것만 칼같이 나눠서 내고 있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제가 미처 아이스크림을 사는 걸 못 봤으면, 좀 사줄 수도 있지. 그걸 우리 애 것만 쏙 빼고 사주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서, 그리고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인심이 너무 박하네요. 남도 아니고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우리 애만 쏙 빼놓고 사주는 게 맞는 일인가요? 언니야말로 그깟 아이스크림 가지고 치사하게 뭘 그래요? 각자 애들 챙기니까 정신이 쏙 빠져서 그랬지. 뭘 누가 일부러 안 챙긴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요? 맞아요, 형님. 참 됐어요. 제가 하나 사줄게요. 그럼 됐죠? 이리 와,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줄게.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하나 말하자면 얄미운 짓거리들은 끝이 없지만 지나간 일은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 생략하고 제가 비교적 최근에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어머님 다리 수술을 하시는 날이라 병원에 좀 길게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하시는 날이었어요. 어머님 병원에 계실 때요. 동선의 신우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코빼기 한 번 비춘 적이 없었죠. 늘 병원에 붙어 있진 못했지만 그래도 짬날 때마다 어머님 잘 계신지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간병을 하는 건 저나 제 남편이었어요. 그래도 정 큰 불만이 없었죠. 큰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고 저는 시부모님을 저희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생각했기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얄미운 동서와 시누이가 시어머니가 퇴원한다는 소식을 듣자 시댁으로 득달같이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병원에 계실 때는 붙박이로 붙여놓고 병간호를 하랄까봐 들여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 고생거리 다 끝나니 엄마, 어머님 하면서 달려와서 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다리는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엄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이제 다 나은 거지? 아유, 그럼. 아유, 네 언니가 얼마나 극진히 보살펴줬는지 그 덕을 좀 본 것 같구나. 어머님이 제 칭찬을 하기 무섭게 동서는 말을 돌리더라고요. 왜 제가 말했잖아요. 그놈의 주인공병. 제가 극진히 병수발을 해드린 것이 칭찬을 받게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질투가 나서 화제를 바꾸는 모양이 참 유치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어요. 그나저나 형님, 어머님 말씀처럼 병원 왔다 갔다 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좀 쉬시지 뭘 이렇게 또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아니요, 어머님 회복에 도움이 좀 될까 해서 사골국 좀 해왔어. 어머님 다리 회복에 도움이 조금 될까 해서 동네 유명한 정육점에 주문까지 해서 직접 밤새 사골국을 끓여갔거든요. 곰탕 끓인다는 게 좀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냐고요. 뼈를 깨끗이 씻어서 한두 번은 끓여서 불순물 제거하고 그 이후로도 정성을 들여서 끓이고 또 끓이고 온 집안에 냄새가 배는 것도 감수하고 그렇게 열심히 끓여왔더니 동서랑 신우가 한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어머 형님 건강 정보 프로그램 안 보셨어요? 사골 그런 거 우려 먹어봤자 아무 영양가 없대요. 그냥 미심처럼 뼈를 국물을 내서 먹으면 뼈 건강에 좋겠거니 하고 먹는 건데 실제로 의사인가 과학자인가 막 실험해본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로 아무런 도움되는 성분이 없던데요. 게다가 사골국에 막 소금 쳐서 먹잖아요. 그게 나트륨 덩어리라 건강에 더 안 좋대요. 맞아. 나도 그 내용 본 적 있어. 그러니까 다 맛으로 먹는 거지. 몸보신 위해서 먹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언니 고생했네요. 이참에 다 같이 나눠 먹지 뭐. 신우이는 그러면서 호시탄탐 조금이라도 얻어가서 자기네 애들 먹일 궁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웃기지도 않아서. 아니 자기네 말처럼 나트륨 덩어리에 순 영양가도 없는 거면 뭐하러 얻어가서 애들 먹인대요? 자기네들도 다 정성 들여서 끓인 국물 몸에 좋은 건 알지만 직접 팔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저를 깎아내리면서도 은근히 준다고 하면 가져가고 싶은 거겠죠. 동서는 한술 더 떴어요. 그러고 보니 들어오면서 손에 웬 쇼핑백들을 주렁주렁 달고 들어오는데 본인이 사온 온갖 것들을 다 꺼내놓으며 어머님께 막 아양을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 이 영양제 연속극에 나오는 거 보셨죠? 왜 주인공들이 한약 먹듯이 먹고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알고 보니까 뼈 건강이 좋은 영양제더라고요. 전화 주문으로밖에 못 사는 거고 한 번 살 때 큰돈 들여 사야 하는 건데 제가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사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엄마, 이건 내가 산 건데 요새 콘드로이친이라는 게 핫하대. 사골 한 사발 먹을 거면 이 콘드로이친 하나로 충분하다나? 광고도 많이 나오잖아.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게 여러 개 있는데 내가 그중에서 제일 성분 좋고 비싼 걸로 사온 거야. 그래도 아프고 수술까지 하고 나서 퇴원했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늘어놓으며 어머님 걱정을 하니 어찌 좋지 않으시겠어요. 어머님은 그저 입이 귀에 걸리셔서는 그래 그래 고맙다고 얘기하실 뿐이죠. 아유 내가 다 늙어서 이게 웬 호강이냐. 아무쪼록 참 고맙다. 우리 큰며느리에게도 참 고맙고
둘째 며느리도 고맙고, 아이고, 우리 막내딸도 너무나 고마워. 고맙다고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에 진심이 느껴지긴 했지만 기분은 영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동안 제일 고생하고 신경 쓴 건 저였는데 신우이와 동서는 숟가락만 얹어서 똑같은 공치사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나도 늙었나? 왜 이리 생색을 내고 싶어 하나? 제 자신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우러나와 한 행동임에도 신우이나 동서보다 큰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꼴이 동서와 다름없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조금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마음을 다잡고 그냥 집에 가려고 일어서서 나오는데 동서와 신우이도 따라 나서더라고요. 형님 가시게요? 저도 이만 가야겠나요? 애들 데리러 갈 시간이 돼서. 어머님, 형님이 가져오신 사골국에 밥 잘 챙겨 드시고 제가 준비한 영양제도 꼭 때 맞춰서 챙겨 드세요. 아셨죠? 나도 같이 가. 엄마, 나도 가볼게. 그래도 많이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셔. 그렇게 저희 셋은 시어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에 나서자마자 동서가 저 보란 듯이 으스대며 차 키를 눌러대는데 삐빅거리며 깜빡등이 켜지는 게 웬 벤츠를 새로 산 거예요. 차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고 또 차 욕심은 있지도 않아서 그냥 새 차로 샀겠거니 했지만 워낙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 대충 놀라는 척을 해줬죠. 어머, 동서 차 바꿨어? 멋지다. 근사한데 이거 제법 비싼 차 아니야? 아, 형님 모르셨구나. 네, 애들 데리고 다니기엔 이전 차는 좀 불편해서 큰맘 먹고 하나 장만했어요. 아, 집에 태워다 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아가씨랑 같은 방향이니까 아가씨나 태워다 드려. 난 먼저 가볼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떠나려는데 동서가 머뭇거리면서 제 팔을 붙잡는 거예요. 아참, 형님, 가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을 하려나 쎄한 기분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이지 정말 기분 나쁜 말들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늘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 앞으로 사골국을 끓이니 그런 거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저희도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어머님 위해서 영양제 사갔는데 형님이 무슨 밤을 새서 뼈를 고았느냐 하면서 오버하시니까 저희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다 형편에 맞게 하는 거라지만, 그래도 형님 어머님한테 돈 좀 쓰세요. 아니면 지금처럼 몸으로 때우시는 건 괜찮은데, 그러실 거면 저희에게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시든가요. 그럼 저희가 차라리 돈으로 값을 쳐서 드릴게요. 형님 팔아도 이 차 못 사는 거 알죠? 저희는 남는 게 돈이니까 미리 연락만 주세요. 얼마든지 값 쳐서 드릴 테니까요. 저는 동서의 조롱하는 듯한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신우이는 미리 차에 타 있어서 이 말들을 못 들은 것 같았지만 똑같은 종족이라고 여겨져서 신우이까지 평생 꼴보기 싫어졌어요. 동서야말로 말이 너무 심하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 동서 손윗 사람이야. 형님이라고. 근데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앞으로 어머님한테 효도를 하던 불효를 하던 동서 마음대로 해. 동서랑 앞으로 상의할 일 절대 없으니까. 뭐? 돈으로 쳐줘? 그 말은 내가 반드시 잊지 않을게. 앞으로 마주치는 일 없게 각자 잘 살자고. 유유상종이라는 말 뜻은 알고 있지?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될까봐 더 말 안 섞을게. 그럼 조심히 가. 그렇게 쿨한 척 경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밤새 화병이 나서 잠을 한숨도 못 자겠더라고요. 자꾸만 귓가에 동서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특히나 그 말. 형님 팔아도 이 차 못 사는 거 알죠? 이 말이요. 동이 트기도 전에 전 어두운 옷을 챙겨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동선의 집으로 향했어요. 혹시나 누가 알아볼까봐 일부러 아들 옷까지 훔쳐 입고 갔었다니까요. 그렇게 가서 주차장을 뒤져보니까 동서 차가 있더라고요. CCTV가 있나 올려다보니까 은근히 기둥 뒤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는 것 같지도 않길래
준비해간 낙하를 꺼내서 동서차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X, 쌍 X, 죽어라 등등 초등학생이나 할 법한 욕을 그 비싼 벤치에 마구 갈겨줬죠. 동서 휴대폰 전화번호도 일부러 큼지막하게 하나 써뒀어요. 제 연락처는 010 땡땡땡이 땡땡땡입니다. 제 면상이 궁금하신 분들 여기로 연락주세요 라고 친절히 메모도 남겨두고요. 순식간에 동서차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얼른 집에 들어와 누웠죠. 남편은 골아 떨어져서 제가 나갔다 온 줄도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고소하던지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서가 말한 그대로 돌려줄 생각만 했어요. 그동안 제가 동서 말처럼 제가 몸으로 떼운 값을 돈으로 친다면 벤츠 한 대 값은 훌쩍 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 네가 돈으로 쳐준다고 네 입으로 말했다. 그래서 그렇게 차를 망쳐놓은 거예요. 그 차를 타고 다니며 얼마나 의스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나처럼 안갚음을 하고 싶은 사람은 동서에게 직접 연락을 하게끔 동서 연락처도 친절히 남겨뒀고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시댁은 의외의 일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막 경찰들이 오고 실화 탐사네 막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오고요. 알고 봤더니 세상에 사람은 참 못되게 살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말이 사실인 게 틀림없더라고요. 사실 동서는 몇 년 전부터 남모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해요. 학창시절에 그렇게 힘없고 약한 애들을 괴롭히고 다녔었는데 그중 한 명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동서가 사는 집이며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그렇게 끈질기게 동서를 협박하고 괴롭히고 있었다나요? 시댁에 갔더니 동서가 울면서 피신을 와 있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여보, 전 정말 무서워요. 그 스토커가 너무 끈질기게 저를 협박해온 건 몇 달 됐거든요. 전 얼굴이며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동창인데 자꾸 제가 학교 다닐 때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짓말을 하면서요. 그동안에는 그나마 문자로 이상한 말을 보내거나 집으로 우편물을 보내는 정도가 다였는데 이렇게 차에다 막 낙서를 해놓을 줄은 몰랐어요. 아우, 동네 창피하고 무섭고 살 수가 없어요. 저 당분간만 애들이랑 애들 아빠랑 여기서 좀 지낼게요. 그래도 되죠, 어머님? 시댁 어른들께서는 무슨 일인가 황당해 하셨지만 당장 협박이라든가 스토커라든가 하는 무서운 말들을 겪자 당연히 본인들이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서의 말을 들으니 짐작이 가는 게 있었어요. 왜 저도 학교 다닐 때 막 동서 같은 애들한테 괴롭힘 당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동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에 와서 동서를 협박하는 사람이 어지간한 억하심정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닌 걸로 보이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고요. 누가 할 일 없이 몇십 년 동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겠어요? 다 진짜로 본인이 동서에게 당한 게 있고 또 보통 당한 게 아니니까 안갚음을 하려고 하니 이 지경까지 온 것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동서는 제가 차에 그 짓을 했다고는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동서가 핸드폰도 다 꺼버리고 살던 데에서 자취를 감춰버리자 그 동서를 괴롭힌다던 동창생이 이번에는 인터넷에 폭로글을 올려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동서와 그렇게 둘이 죽고 못 살고 붙어 다니던 신우이가 갑자기 시댁으로 쳐들어와서 동서에게 삿대질을 해가면서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지라고 욕을 막 해대기에 알게 된 사실이죠. 동서가 시댁에 머물러 있기를 한 일주일인가? 2주일쯤 됐을 때 신우이가 갑자기 사색이 돼서 집으로 막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사감 선생님처럼 그 단정한 차림의 사람이 막 머리도 산발이고 옷매무새도 마구 헝클어져서요. 엄마 둘째 오빠네 어딨어? 어딨냐고? 아니 얘가 대체 벼랑간 이게 무슨 일이니? 아, 너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 아니야? 아, 이 꼴은 다 이게 뭐고? 동서가 낮잠을 자다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오자 신우이가 막 달려가서 동서의 머리차리를 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누구 인생 망치려고 환장했어? 여기가 어디라고 나와 있어? 거기다가 지금 한가롭게 낮에 발 뻗고 잠이 와? 누구는 밖에서 지금 어떤 꼴을 당하고 왔는데? 어머, 미쳤어요. 아, 이거 놓고 얘기해요. 네. 동서는 순간적으로 아가씨를 확 제압을 해버리더라고요. 맞죠? 제 말이. 동서가 학창시절에 괴롭히던 짬이 나와서 저렇게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신우이도 지지 않고 바락바락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 줄 알아? 글쎄, 학교 다닐 때 애들을 그렇게 괴롭혀서 쟤한테 맞아서 어디가 부러진 애도 있었고, 피해서 도망치듯이 전학을 간 애도 있었대. 쟤 저거 맨날 어디 유학파라고 으스댔지? 그게 유학을 간 게 아니고 학교에서 퇴학당할 지경에 이르러서 쟤네 부모님이 도망치듯이 해외로 빼돌린 거래. 뭐? 아니, 그게 사실이냐?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방금 학교에서 무슨 일 당하고 왔는지 알아? 쟤한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애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야. 우리 집 신상까지 다 털어가지고. 특히 신우이란 사람은 학교에 다니는 선생이라는 내 신상까지 올리는 바람에 우리 학교로 민원 전화 계속 쏟아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나 이제 어떡해? 공무원은 이런 평판 남는 게 최악인데 앞으로 어떡하냔 말이냐고. 예상했던 바가 딱 맞더라고요. 동서에게 억가심정을 가진 동창생이 더 이상 동서를 공격할 수 있는 창구를 찾지 못하자 급기야 인터넷에까지 글을 올려서 이런 사달을 낸 거더라고요. 정말 무서웠던 게 어찌나 집요하게 동서에 대해 파고들었는지 동서에 대한 신상부터 시동생 신우이, 신우이의 남편 그리고 아이들까지 아주 정확하게 정보를 정리해서 올려놓은 거 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동서나 신우이나 어찌나 평소에 행실이 안 좋았었는지 그렇게 신상이 폭로된 글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것들만 읽어봐도 세상에 그런 천하에 몹쓸 것들이 없더라고요. 동서의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아, 저 여자 진짜 무슨 일 낼 줄 알았는데 기어코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네요. 저 여자 집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맨날 늦은 시간까지 뭘 하는지 발에 망치를 달았는지 쉴 새 없이 쿵쿵쿵쿵 애들 뛰어다니는 것도 제지를 안 하는 것 같고 경비실을 통해 몇 번 얘기했더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심지어 경비 아저씨가 그 말을 전했다고 나이도 지긋한 분을 삿대질까지 하면서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아, 그 인성 제가 무슨 일을 내도 단단히 낼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차에 라카치를 칠해져서 요새 동네에서도 통 안 보이던데요. 신우이도 양반은 아니었죠. 신우이가 가르친 제자라는 애는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선생님은 정말 제가 그동안 만났던 선생님 중에 최악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이 기초수급자여서 형편이 어려웠었는데요. 학교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일이 있을 때마다 대놓고 애들 앞으로 불러다 세워놓고 어찌나 저를 무시하던지. 선생님 저 기억나시죠? 선생님은 부잣집 사모님이라고 들었는데 이번 일로 나락가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게요. 본인들이 그동안 한 짓으로 이렇게 벌을 받게 된 건데 서로 너 때문이라느니 너 때문에 일이 커졌다느니 이렇게 머리채들을 잡고 싸우는 겁니다. 반성하거나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요. 보다 못한 어머님과 아버님이 나섰습니다. 네, 듣자 하니까 내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잘못 키웠어. 이 얘기가 다 사실이냐 둘째야. 네가 먼저 말해봐라.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 아버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학창 시절에 누구나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 가지고 지금 와서 저러는 거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행동이냐고요. 그 동창생이가 뭔가 하는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사기꾼이고 정신병자예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하고 모든 걸 기억하고 있고 또 너나 우리 집에 대해서 너무도 상세하게 알고 있잖니. 예,
막나 너도 말해봐라. 너는 이게 다 진짜냐? 네가 진짜 가르치는 학생들 그렇게 대했어? 저도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아빠. 어떻게 한 반에 20명, 30명이나 되는 애들을 제가 공평하게 대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요, 마음이 삐뚤어진 애들은 뭔가 억울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의 입장을 올리면 제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제가 저지른 적도 없는 동급생 괴롭힘까지. 둘째 오빠의 죄까지 제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다고요. 어느 정도 기정사실인 부분이 있긴 있나 보구나. 더 이상 너희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둘 다 너희 집으로 가. 꼴도 보기 싫어. 썩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동선에는 시댁에서 쫓겨나듯이 나가 친정으로 향했지만 그쪽으로도 화살이 날아오는 바람에 지금 어디 지방에서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면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귀양살이도 아니고 갑자기 잘 살던 동네를 떠나 지방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행여나 동네 사람들이 동서를 알아볼까봐 죄인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가정에 불화가 없을 리가 있겠어요. 시동생은 허구한 날 동서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겠다며 노래를 부르지만 동서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매달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요? 아이들도 모든 사실을 알고 정서가 불안해진 나머지 하나이는 방에 틀어박혀서 매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하나이는 뻑하면 동서에게 반항하고 소리소리 지르고 한다고 하네요. 다 본인이 하던 짓을 제 자식에게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셈이죠. 누구보다 남들 눈을 중시하고 명예욕이 있던 신우이는 결국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던 제자들에게도 아버님 손에 이끌려 직접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연락이 닿지 않는 제자들이나 혹시나 자신에게 피해를 입었을 법한 사람들을 향해 장문의 사과문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걸 가지고도 아주 가루가 되게 욕을 먹기도 했어요. 그 사과문도 자세히 읽어보면 왠지 은근히 재수가 없었거든요. 사과하는 척 하긴 하지만 은근히 남을 가르치면서 제 잘못은 없다는 투로 작성한. 아무튼 그런 게시글을 올렸더니 욕을 또 호되게 얻어먹고 평생 주홍글씨처럼 악덕교사라는 낙인이 따라다닐 줄 알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잊혀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동서의 차에 저지른 저의 범행은 완전 범죄로 끝났습니다. 한 사람에게 발각될 뻔하긴 했지만요.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엄마, 이상해. 내 옷에 빨간 게 묻었는데 안 지워진다? 피인 줄 알았는데 피도 아니고. 에이, 이거 내가 아끼는 옷인데 어쩌지? 그 락화가 언제 그 옷에 묻었을까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저는 화들짝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아들에게 다른 새 옷을 3벌이나 사줬어요. 아들은 그저 옷을 사주니까 기분이 좋아 입이 찢어질 뿐이었죠. 우와, 엄마 웬일이야? 이렇게나 새 옷을 한꺼번에 많이 사주고. 거기다가 여기는 브랜드라 비싸다고 절대 안 사줬었잖아. 엄마가 그럴 일이 좀 있지. 옛다 기분이다. 신발도 하나 사줄까? 이제 동서네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저는 더 이상 동서네와는 볼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신우이는 저에게 종종 연락을 해옵니다. 언니, 제가 그동안 언니한테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언니는 저에게 참 잘 대해주시고 엄마 아빠도 극진히 모셨는데 지금이라도 언니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나는 안 변했는데 상대는 변한 것 같은 이질적인 느낌 아시나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신우이는 변했지만 저는 그래도 신우이와 가까이 지낼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거리를 두고 사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세상 만사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앞으로 다가오는 명절이나 집안 행사는 신우이가 안 오는 날 따로 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야 할까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한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걸 원하실 텐데 제가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고민이 깊어지는 나날입니다.
그래도 단 한 가지 속이 시원하고 후련한 것. 세상에 정의는 분명히 존재하고 나쁜 짓을 하고 살면 언젠가는 크게 되돌아온다는 걸 이번 일을 실제로 눈앞에서 지켜보며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복만 받게끔 착하게 살아요.